세미나 때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현장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A급짜리 투자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소액으로 정말로 그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런 시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금매로 위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홍현입니다. 이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정역 8번 출구 안쪽에 빌라단지 향후 무엇타운 선별 가능성 궁금합니다. 김선희님, 그 합정역 8번 출구 안쪽이 저도 출구로는 말씀하시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1번 출구 지금 당일리 화력발전소가 아니고 7번 출구 이 뒤쪽에 가지고 계시네요. 그 군부대 있는 자리. 그 여기 뭐죠? 옛날에 그 저기잖아요. 엔터테인먼트 YG. 네. YG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 같은 경우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내 돈 2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10년째 묻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고요. 한 10년 정도 더 묻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예전에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월세 받고 있거든요. 저랑 같이 가져가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안 좋은 자리를 제가 가져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7번 출구 쪽이 조금 더 좋긴 한데 거긴 가격대가 비싸니까 저는 8번 쪽으로 조금 더 싸게 좀 매입을 해서 어차피 7번 출구 쪽이 많이 비싸고 올라가면은 8번 출구 쪽도 좋아진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열심히 가져가서 나중에 개발까지 같이 한번 동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당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개발 계획인데 이게 굉장히 빨리 서울에 확실히 부의 지도가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메인 주제로 잡고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 그동안 주택을 많이 공급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은 자, 2017년부터 96%로 정점을 찍고 계속 주택 보급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의 인구는 줄었어요. 그죠? 그렇죠. 서울의 인구는 1,002만에서 943명 줄었어. 서울의 집값이 뛰니까 다 외곽으로 경기도로 나갔어요. 경기도 신도시 있고. 근데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에 집은 계속 지었어요. 그럼 보급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 보급률이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93.7%의 주택 보급률이는 깜짝 놀라셨죠? 이게 더 적은 게 2015년부터 이제 이 주택 보급률을 계산을 할 때 신주택 보급률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전하고 신주택 보급률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이전에는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을 주택 하나로 봤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5가구나 6가구가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주택으로 지금은 계산을 신주택부터는 다가구 주택 5가구나 6가구로 하나의 주택식으로 다 계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통계를 낼 때 공급 숫자를 더 많이 늘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이 보급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물량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5년부터요? 예, 2015년부터. 그래서 이게 보급률이 확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죠?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가구 수에 대한 비율인데 1인 가구가 이 핑크색이고 4인 가구가 요 보라색입니다. 비율을 보시게 되면 2016년에 35% 하던 1인 가구가 현재 7년이 지난 지금 41.5%로 늘어났고 이 4인 가구, 저도 4인 가구, 4인 가구, 3인 가구.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4인 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인 가구, 그 많은 4인 가구. 왜냐면 자녀가 둘 있는 집안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혼자는 외로우니까. 왜 외로우니까. 근데 그 4인 가구 수가 17% 줄었어요. 예전에 모든 지표는 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펴고 주택 정책을 다 폈거든요. 근데 이 3, 4인 가구가 합쳐봐야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는 거의 이제는 1, 2인 가구가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 변화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와 앞으로 주택 정책에서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자, 그래서 이거 4인 가구가 줄은 게 한 7%가 되는데 그거를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늘은 걸로 다 나눠 가졌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진행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1, 2인 가구 수가 더 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몇 년도까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일정 부분,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일정 부분까지는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가구 수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률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균형을 잡아야 되냐면 결국은 늘어나는 1, 2인 가구 수에다 맞춰야겠습니까? 줄어드는 3, 4인 가구 수에 맞춰야겠습니까? 재테크를 결국은. 살 사람이 1, 2인 가구니까 거기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1, 2인 가구에 맞춰서 우리가 재테크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뛰고 나니까 최근에 우리가 방 3개, 화장실 2개는 전용 59제곱미터 24평형 아파트까지 하고 그 밑에 아파트는 방 2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49제곱미터? 네네. 49제곱미터 전용의 아파트를 방 3개, 화장실 2개로 만드는 평면이 나왔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반포에 이제 메이플자이 분양하잖아요. 네. 메이플자이에 그 49제곱미터 방 3개짜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뛰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 공사비는 안 빠지잖아요. 주택 공급가는 안 빠져요. 그럼 주택 공급가가 뛰면 뭐냐? 작게 세분화한다는 거죠. 용적률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작게 점점점 세분화해서 점점 작은 집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투자의 패러다임도 1, 2인 가구 쪽으로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10 대책 때문에 110 대책으로 이제 재개발을 비아파트 네. 재개발을 많이 완화시켜줘서 많이 할 수 있게끔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많이 완화시켜줬다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해줬다. 또 재건축을 굉장히 속도나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역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걸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거기에 피가 많이 붙어 있을 때는 얘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하면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뭐냐? 이 15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상금이에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끔 법을 다 완화시켜줬어요. 그러면은 또 기간을 10년 또 10년에서 또 7년을 줄이겠대요. 그러면 그 주는 상금이 줄까요, 늘까요? 줄죠. 왜냐면 피가 줄죠.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희소했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어. 그러면 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로또를 조금은 줘야죠. 1등이 한 명일 때는 이 사람이 뭐 100억을 가져가도 1등이 100명이면 1억씩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신축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준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 아까 산밑이 됐건 외곽이 됐건 어디가 됐건 서울 내에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만으로 당신 성공했어. 15년 동안 고생했어. 그 상금을 줬지만 이제는 웬만한데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고 해서 상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피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산밑의 아파트가 왜 분양이 안 될까? 자,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 주기 전까지는 저 가재울 위에 저 산밑에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 잘 됐어요. 물론 조금 더 쌌지만 금액도 중요하죠. 산밑에 우리가 저거 분양 다 될 거였는데 엄청 분양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산밑에를 내가 분양 안 받아. 왜? 더 좋은 앞으로 데나. 여기에서 좋은 자리에 아파트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그런 풍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움직임이 바뀐다. 상금이 이제 없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함부로 분양받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강남이 아파트가 뛰면 중강남이 뛰고, 그 다음에 중급지가 뛰고, 그 다음에 하급지가 뛰고, 그래서 서울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다 뛰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앞으로 이런 시장은 발생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호재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이 대출 규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 3년 동안은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 대출 규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거예요. 전세를 대출 규제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무작정 예전처럼 전체 집값이 뛴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출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디가 뛰었나?
우리가 비싼 지역. 강남이 대출 안 뛰었잖아요. 됐는데. 그죠? 작년에 대출 안 해줄 때는 강남만 뛰었잖아요. 그렇죠. 돈 현금으로 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 강남 지역 그렇다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양극화 때문에 또 강남이 다 뛸 거다? 저는 이 생각도 동의 안 해요. 저는 강남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올해. 올해 네. 내년까지도. 왜냐면 너무 뛰었고 강남은 피가 너무 높아요. 강남 사시는 분이 강남 집값 떨어지. 저는 강남 살지만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네 강남 사람들한테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이거 그러네. 운동하러 한동안 가지 말아야겠네. 그래서 저는 강남 집값이 네. 조금 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된다라고 봐요. 네네. 왜냐면 프리미엄은 이 강남의 원가를 계산한 프리미엄이 10억 가까이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이 10억은 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프리미엄이니까. 프리미엄이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상우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제2의 강남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제2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성수, 뭐 용산 또는 뭐 여의도 저는 이런 자리들의 이제 또 중구 이런 자리들의 제2의 강남이 들어설 자리들이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거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역을 좋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이제 제2의 강남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의해서 그런 데가 가격이 뛰고 그다음에 강남은 좀 조정되고 그래서 강남이 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정말 이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잖아요. 난 강남 살고 싶어. 근데 그게 꼭 강남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강남을 대체할 만한 자리가 용산이나 여의도나 성수나 자양동이나 뭐 저기 도심 중구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거기 살아도 강남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거든요. 맞아요. 강남 같이 살기 좋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전 또 될 걸로 봐요. 네. 그래서 강남 조금 떨어지고 이쪽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투자는 뭐냐 호재 넘치는 지역을 해야 된다. 호재. 그래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정창래 대표, 황현 대표가 와가지고 같이 콜라보 방송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재밌었어요. 그분들이 재미없었어요. 별로 저는 재미없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네.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재미없었어, 되게.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는 되게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티격태격하는 게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되게 알토란 같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서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이미 개발이 지정돼서 그런 지역 개발되는 지역 재개발이 되는 지역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재개발 많아지니까 정말 A급지들 중에서 앞으로 재개발 될 만한 자리를 투자하는 게 수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개발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발이 될 자리도 개발이 지금 돼서 진행이 많이 되는 자리보다 개발이 안 되다가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정말 알토란 같은 자리입니다. 제일 많이 뛸 거고. 피가 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동네가 되게 낙후돼 있어. 위치는 너무 좋은데 동네가 되게 낙후돼 있어요. 자, 그 위치는 너무 좋은데 동네가 정말 낙후된 자리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개포. 개포동? 네.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 이미 뉴타운이잖아요. 아니죠. 거기가 굉장히 위치는 좋은데 낙후됐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높. 개포도 개도 포기한 동네잖아요. 강남에서. 개포 재건축 아파트. 네. 아,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재건축 때문에 살기 좋은 데로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된 것들 중에 사례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자, 거군요. 예전에 깜짝 놀랐어. 예전에 반포가 그랬어요. 반포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반포는 강남 사람들이 방배동 사람들이 반포를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죠. 반포 사람들 절대 방배동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정말 좋은데 개발이 시작될 만한 자리가 지금은 2024년도 5년도에는 최고로 그런 지역 위주로 개발하니까 네. 높은 용적률로 높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자리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남산 밑에 정말 좋잖아요. 근데 남산 밑에가 그동안 개발 안 됐던 이유가 고도 때문에. 근데 이 고도지구로 완화를 했어요 또. 네. 그죠? 또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철도 지하 자리. 이거 이게 큰 사업이죠. 우리가 교통 역세권 하면 최고 자리잖아요. 역세권에. 근데 역세권 쪽은 철로가 지상으로 다니면서 지역이 단절되고 시끄럽다 보니까 그 지역은 되게 낙후됐어요. 근데 철도가 지하로 묻으면서 그 역세권 쪽을 갖다가 개발을 하겠대. 그러면 혐오 지역에서 어떻게 바뀌죠? 선호 지역으로. 선호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급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용산 같이 이제 개발이 많은 지역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용산은 그동안 동쪽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네. 동쪽은 이제 한남동이나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서쪽, 원효로 쪽 주변. 그러니까 원효로 쪽 하면은 국제업무지구, 네. 그다음에 전자상가, 그다음에 이 만초청 개발, 그다음에 철도 지하. 이게 맞네요. 전부 다 노들성 개발까지 다 물려 있어요. 엄청 이게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요번에 내년부터 이게 한 번에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제2의 앞으로 정말로 개발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리고 첫 번째가 이 고도지구 완화예요. 고도지구 완화인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고도지구 완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했죠. 네. 첫 번째 고도지구 완화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고도지구 완화를 발표했어요. 그때 저희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고도지구 완화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1차다. 시작이다. 시작이고 기다려라. 개발 절대 하지 마라. 2차가 곧 온다. 근데 그 2차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금방 나왔네요. 금방 왔어요. 그래서 1차가 작년에 왔고 2차로 추가 완화가 이번에 또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3차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오죠. 제가 예상하건데 5차까지 있습니다. 5차까지. 아, 그래요? 이제 겨우 2차예요, 여러분들. 그까지 생각 지금 못했네. 이게 2차 이제 그러니까 제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같이 라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여기서 들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200분 정도 돼요.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그래서 2차고 앞으로 5차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고도지구 완화 쪽을 여러분들 보실 좀 이따 제가 지도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요 고도지구 완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자, 50년 만에 개편. 남산 주변도 최고 15층. 예전에는 8층에서 12층까지 가능했었어요. 12층. 근데 요거 15층까지 또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래도 개발 안 해? 그러면 더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만 읽어드리면 다 필요 없는데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그 요식행위.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남산 주변 고도지구에서 남산 남측 지역은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정비사업 추진 시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정비사업 추진 시 완화시켜 주겠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주민이에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완화해서 높게 지을 수가 있어. 정비사업 추진 안 하면은 5층밖에 못 지어. 정비사업 추진하면 15층, 16층 지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10% 20%의 동의가 왔다 갔다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근데 10% 20%가 어디에 움직이냐? 바로 요거에 움직이는 거예요. 정비사업 추진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남산 주변 지역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지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보류됐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복수한 거라고. 네,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네. 서울시에서 자꾸 그 재건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자꾸 국회에서 제동을 거니까 나 그럼 니네도 완화 못 시켜줘. 그래서 국회의사당 주변 완화 안 시켜줬습니다. 보류됐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예. 뭐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완화시켜준데 국회의사당 네. 저기 딴 데로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도지구를 완화해가지고 높이 있는 데서 국회의사당을 내려보게끔 그죠? 그 그러죠. 잘못하면은 진짜 물풍선 던지게 물풍선 던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로 중요시 보는 딱 두 단어입니다. 높이를 추가로 완화한다. 이게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5차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로 정비사업 추진 시 완화한다.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브에서. 근데 요게 이제 요번에 발표할 때 딱 명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지도 한번 열어주세요. 지도.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좀 외곽 쪽의 고도지구 완화를 높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산 밑에 지역이 팔리는 지역이 아니고
중심지나 역세권에 있는 것들이 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 밑의 지역을 아무리 완화시켜주고 풀어준다고 해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분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역세권이나 중심지 같은 경우는 내가 공사비가 올랐어도 좀 비싸게 분양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개발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 남산 주변을 15층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산 주변에 걸쳐져 있는 구가 용산구하고 중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발표됐을 때 서울시장이 발표한 걸 갖고 용산구하고 중구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이번에 그게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된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남쪽 중에서 후암동 쪽을 많이 궁금을 하세요. 그래서 후암동에 뭐 후암 1구역, 후암 1구역 모양이 되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구역 중간에 있고 3구역.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이번에 1구역하고 3구역은 올해 신속 통합 기획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높이가 완화가 만족스럽게 못했는데 이번에 45m까지 완화를 가능하다. 경비사업 진행 시 완화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떴기 때문에 이 지역분들 지금 조합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분위기고 여러분들이 2구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아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2구역은. 근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좀 떨어져서.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후도를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다 완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정 조건 자체가 완화되면 2구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1구역 따로 가고 3구역 따로 가면은 이 지역들은 이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따로 가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야 이거 옆에 토목공사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이 격차가 많이 나는데 건축을 해보시니까 그런 저는 걱정하죠. 건축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잘못하면은 단지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이 딱 막혀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1구역, 2구역, 3구역에 웬만하면 비슷한 시기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1구역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3구역, 2구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개발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저도 후암동을 굉장히 많이 투자시켜 드렸어요. 이분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빨리 개발된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는 천천히 개발되면 나중에 더 좋은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개발 속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는 1구역이나 3구역을 투자하실 분들도 2구역 쪽에 투자 금액이 적다면 굉장히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2구역을 들어가서 오래 기다리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큰 차이가 안 나면. 큰 차이가 안 나면은 좀 서울역 가까운 1구역이 조금 더 좋죠. 그러니까 요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김건대님 얘기하시듯이 이게 좀 오래 걸려도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139역이 이미 원래 신통을 신청하는 걸로 스케줄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개발로 간다는 거는 조금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 개발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토목이나 쉽지 이런 거를 좀 않다. 같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빨리 개발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요 1, 2, 3 구역이 너무 위치가 좋거든요. 한남 예. 뉴타운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여기가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고객들 사드린 데 자리는 이 조망이 정말 기가 막혀요. 아, 서울시내 전경이가 빌라인데 저 밑에까지 보이는 빌라 처음 봤어요. 이게 5층짜리인데도 그냥 서울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니까 네. 조망이 너무 좋아서 이게 팔아놓고 너무 후회를 할 정도로. 세입자들이 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망 나오는 자리들을 잘 활용하면 최고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이제 회원동이라든지 요 명동 쪽이라 충무로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지만은 여기는 역세권에 한해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역세권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약 300m 정도. 그래서 요 지역을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여기서 한 300에서 350m대 그쪽으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니까 아래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버티고개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가까운 쪽은 높이 완화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높이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후암동은 여기서 가까운 건 없으니까. 없죠. 후암동은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인 거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까울수록 훨씬 더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고도지구의 이번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고도지구 쪽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현이님
동호암 3구역 주민인데 기대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지금 워낙 또 잘 되고 있고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추진 시에 완화하기 때문에 이 개발이 조금 요 남산 주변 쪽 여기서 가까운 쪽은 좀 개발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개발하는 데도 되게 좋지만 저는 천천히 개발하는 데도 되게 좋다고 보고 더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뭐 회원동이라든지 명동역 쪽 뒤쪽이라든지 충무로 뒤쪽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후암동 쪽 같은 경우도 한 군데가 먼저 개발되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이 섹터예요. 남산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만 먼저 개발되면 다른 쪽도 개발이 늦는다고 해서 가격이 안 뛰는 게 아니고 같이 뛴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서현이님 같은 경우도 자, 동호암 1구역이 먼저 개발 확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확 뛰었어요. 그럼 3구역 안 뛸 것 같아요? 뛰죠. 뛰어요. 2구역은 개발이 좀 늦어지니까 안 뛸 것 같아요? 뛰죠. 2구역도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이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1구역이냐 2구역이냐 3구역이냐가 아니고 물건별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조금 포인트를 좀 잡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고도지구 쪽을 했고 자 야당이 이르면 내주에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지하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에서 서울시 이 철로 지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곧 선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를 총선의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정부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고 네. 이걸 야당하고 여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특별법을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밀고 있는데 야당까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시 또는 정부 또는 여당에서 이거를 철도 지하화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등과 토론회를 공통 개최해서 서울시역 교통 부분 공약으로 철도 지하를 논의를 했고요. 저번 주에 민주당은 지상철, GTX, 도소철도뿐 아니라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서울 지상철을 모두 지하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 이게 규모가 그냥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철도 지하에 관련해서 창동역 쪽에서 이 도봉산역까지 철도 지하를 빨리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해서 이제 우리 도봉구청장이 그랬네. 적극적으로 네. 인터뷰한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얘기하고 추진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모셔놓고 한번 얘기하겠다. 서울시장이든 누구든 모셔놓고 한번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철도 지하가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그 선거에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지역적으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철도 지하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지하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철도 지하의 기본 방침은 이 가장 중요한 이거를 사업 시행하는 이게 돈이에요. 그렇죠. 이 돈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원 회수를 이번엔 SOC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을 먼저 지불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강구를 갖다가 하는 쪽이 먼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철로가 그동안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하로 묶게 되면은 그 위에 공원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원이 아니고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에다가 그게 이제 철로를 지나가니까 그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이고 아무래도 철로가 다니는 데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모여드는 자리예요. 그 철로를 따라서 지하철역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상업지가 됐건 주거지가 됐건 뭐가 생겼건데 그 동네에서는 거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니까 가장 또 역세권이니까 또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그 자리를 팔아서 누군가한테 팔아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지하로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내 돈 안 들이고 그 지역을 좋게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도 지하화를 하는 공사비는 이게 용산이 됐건 강남이 됐건 강북이 됐건 도봉이 됐건 저기 인천이 됐건 그 돈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렇죠. 그 땅 파서 그 밑에 공구리 쳐서 작업하고 거기에다 이제 철로 깊게 파서 네. 그 안에 이제 철로 깔고 환풍기 만들고 이게 똑같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위에 나오는 부지 가격은 다 동네마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위에 부지가 가장 비싸게 팔릴 자리 거기가 제일 먼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개발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위에가 비싸게 분양이 돼야지 개발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지하화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정부나 뭐 서울시가 용역 결과에서도 내용에 또 참고가 돼 있는 게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화가 우리 서울에만 깔려 있는 게 101km나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하거나 순차적으로 일단 할 건데 한꺼번에는 못 하고 순차적으로 할 건데 가장 먼저 하겠다는 게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지하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 지하와 더불어서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거기에다 GTX 그다음에 신분당선 용산공원의 녹지와 그게 남산과의 공원의 연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공원화하거나 지하화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좋고 가장 그 지역의 발전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를 가장 먼저 지하화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 김권 대님이 얘기하는 게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가장 땅값이 높고 그 지하화됐을 때 상권이라든지 거기에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곳이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봤을 때 빨간 라인 있잖아요. 그것도 그 상단에 해당되는 곳이 가장 먼저 되고 가장 먼저 움직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변화, 부동산의 변화도 거기서부터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은 이 지하화가 서울을 크게 바뀌고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에 하나의 중심의 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보는 거는요, 요 전체 지도 중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철도 지하화가 돼서 그 부의 가치가 뛸 만한 자리는 제가 두 군데로 보는데 하나는 서울역에서 용산역 자리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역에서 용산역 자리는 그 지하화가만 되면은 그 일대에 평당 2, 3억 하는 땅들이 나와요. 상업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철도 지하 위의 부지를 상업화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는 반대를 해요. 그 자리는 녹지로 써야 되는 거죠. 녹지로 쓰고 대신 거기에다가 굉장히 비싼 땅에다 높게 짓는 거니까 그 부지를 요번에 저희가 이제 TDR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용적률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구체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나오면은 어쨌든 그게 철도 지하화하는 기간 내에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잘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부지를 저는 주변에 팔아서 용적률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옆에 상업지나 다른 지역에다 더 높게 짓고 국제 업무지구에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자상가에 팔아도 되고. 네네네. 그래서 그 고밀도 지역에다 팔고 거기는 녹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녹지로. 그리고 선형 상가가 만들어지는 네. 게 훨씬 좋겠죠. 녹지로 써가지고 부분적으로 건물도 조금 짓는 건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녹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말 이 뭐랄까 핏줄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마 그렇게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서빙구에서 한남동, 옥수동 요 자리를 철도 지하화를 했는데 여기는 한강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녹지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또 그 위에 또 바로 도로가 있잖아요, 안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을 하더라도 철도 지하를 하더라도 그 위에 땅을 팔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외국 같은 보고. 사례를 보면은 그 데크가 지하화되고 녹지가 만들어지고 옆에 이제 강변북로가 있잖아요. 네. 강변북로 위를 데크로 덮으면은 그게 이제 한강과 접해서 사람들이 여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철도 지하와 더불어서 강변북로 일부에 대한 데크 지하화가 같이 이루어지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좋아지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지하로 묻어놓고 거기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자체 나라 돈으로 해야 되니까 얘는 따로 예산을 회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실은 여기 취지하고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성수에서 건대 쪽으로 지나가는 자리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도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고가 네, 도로 위에 고가일 때 이거를 철거하면은 그냥 그 앞에 건물들이 시원해지는 거지 거기를 녹지로 쓸 수는 없거든요. 녹지로밖에 못 쓰는 거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맨하탄의 그렇죠. 하이라인처럼.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하이라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이라인으로. 네. 그거 제가 그거 앞으로 철거해서 지하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우리가 맨하탄처럼 하이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쓴다면 굉장히 너무 관광적 좋죠. 명소가 될 수 있고 그 주변에 건물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뜰 수 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원 마련이 문제인 거죠. 재원이.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다 재원 마련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가장 유력한 자리가 청량리 주변 자리예요. 청량리 주변 자리 같은 경우는 옆에 그걸 지하로 했을 경우에
워낙 또 철도 차량 기지처럼 부지가 넓어가지고 거기를 지어했을 경우 정말로 좋은 자리에 알토란 같은 땅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녹지로 안 하고 개발해도 좋고, 그죠? 그 주변 개발해도 좋고, 아니면 녹지로 하고 용적률 뭐 TDR로 해서 또 저 거래를 해도 좋고. 그러니까 제한 마련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따라서 지금 이 개발 자체는 추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도 지하 자체도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나오겠지만 가장 될 만한 자리는 서울역에서 용산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주변 요 두 군데가 개발이 되면서 좀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적인 가치가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아마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철길이 우리 또 이 사례가 있잖아요. 철길 지하시키고 그다음에 위로 이제 공원으로 만든 사례가 경의선 숲길,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사실 이 지역이 단순하게 공원 하나 생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자체가 거의 뭐 서울의 관광지 지역 중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큼의 이런 뭐 연트럴파크라는 이름도 불리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아주 성지가 돼갖고 그 지역에 그 공원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집가 상승하고 월세 상승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 주변에 그 공원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면 그 생기는 자리들이 결국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자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반드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들이 다 완성되기 전에 뭐 우리가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필요할 때 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철도 지하화 된 곳이 경의선 숲길 있잖아요. 네. 거기 주변에 있는 땅값, 예를 들면은 건물 가격이 예전에 한 4년, 5년 전에 15억에 거래되던 게 지금 4, 5년 지났을 때 40억에 실거래가 찍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땅값이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를 그 경의섭 숲길을 이미 돼 있는 거를 실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럼 경의선 숲길보다 훨씬 더 입지적인 여건이나 주변에 업무지구, 뭐 신산업, 첨단 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곳과 이런 녹지가 어우러지는 지역들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의 변동이 크게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은 그런 지역, 그 선별적으로 전체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될 수 있는 곳, 먼저 되는 곳은 돈이 되는 곳이고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곳이 먼저 될 것이고, 그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전체적인 가치 상승이나 도시 기능상의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리님이 문제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 거죠? 말로는 예전부터 나온 건데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업무지구도 오세훈 전임 시작부터 이야기 나오던 건데 아직도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철도 지하도 단기간 내에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신도시 개발이나 모든 개발이 시범 사업지가 있잖아요. 그 시범 사업지 한 군데는 굉장히 빨리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역에서 용산역 그 사이가 시범 사업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그러니까 거기가 시범 사업지로 진행돼서 거기는 좀 진행이 빨리 될 것 같고, 이제 국제 업무 지구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가서 어제 날짜인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PT로 만들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철도청에서 아마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한, 또 서울시에서 그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한 내용을 갖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 PT를 만든다는 것까지 일단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도 개발이 될 거고, 그 위로 해서 전자상가 자리도 이번에 지구 단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이제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국제 업무 지구보다 먼저 이제 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 주변에 14,000자리를 이제 지하 14,000자리를 복개합니다. 복개를 하면서 그게 하게 되면은 그게 철로 옆으로 붙거든요. 그 철로 옆으로 붙는데 그 철로를 지하로 해야지 이 14,000이 복개가 되고 녹지가 생겨서, 자, 굉장히 넓은 녹지 옆으로 14,000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이 상상을 저희가 그거를 예상한 그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못 가져왔는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예상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14,000 옆에 철로가 녹지로 가면서, 철로가 지하에서
그 옆에 만초천이 복귀돼서 거기 하천이 넓은 하천이 흐릅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지금 그 자리가 현재는 지상철로 철로가 철크성 저기 소리 내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그 원효로가 이제 드디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서울에 주목해야 될 개발이 원효로라는 거죠. 원효로가 실제로 이제 개발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곧 기다렸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실제 진행되니까 그 누구였죠? 오리님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코코님 발표 나면 파급력 크겠죠. 이제 발표 나면 아마 일대가 지각병동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회복한다? 급하게 폭등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긴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강남이 조금 조정되면서 지금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말했듯이 제2의 강남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 용산, 이제 동쪽에 되는 한남동 쪽 주변, 그 다음에 원효록 쪽 주변, 그 다음에 뭐 중구 쪽, 그 다음에 성수동, 또 자양동 같은 지역이 제2의 강남으로서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제 그쪽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고, 그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지금 원하는 거고 진행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자리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좀 그런 해안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세미나 때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좀 전에 후반부에 말씀 못 드린 조금 더 정말로 지하화되는 영향되는 자리들, 그 다음에 그 용산 자리, 그 다음에 고도지구 관한 그 주변 자리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A급 자리, 투자 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소액으로 정말로 그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런 시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금매로 위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